오늘 여행해 볼 곳은 중세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파도바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이곳에서 활동했던 한 화가의 이름이 어떻게 오늘날 우주 탐사선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1300년대 초 파도바에 스크로벤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사회적 평판은 매우 나빴는데요. 바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자를 받는 것 자체도 죄로 여겨졌는데 이들은 무려 20%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고리대금업은 종교 교리상 지옥에 떨어질 매우 무거운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문의 이미지는 단테의 작품으로 인해 더욱 곤두박질 쳤습니다.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시인 단테는 자신의 희극 신곡 지옥편에서 9가지 중죄에 대해서 묘사했는데요. 등장인물인 단테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사후 세계의 지옥을 여행합니다. 이 중 탐욕의 죄를 지은 인물로 레지날도 스크로베니를 불비가 내리는 뜨거운 사막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문의 사회적 명예는 더욱 추락했는데요. 레지날도 스크로베니의 아들, 그 역시 고리대금업자였던 엘리코 스크로베니는 단테가 자신의 아버지를 지옥에 떨어뜨리자 이를 만회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을 건설하기로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종교적 건축물을 짓거나 예술작품을 후원하는 것이 일종의 속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예배당 건축을 통해 아버지의 죄를 씻고 자신의 영혼 또한 구원될 수 있도록 영혼보험을 들었습니다. 또 대중들로부터 이미지 세탁을 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벽화 중 한쪽에 성모 마리아에게 예배당을 바치는 자신의 모습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대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 조토 디 본도네에게 예배당의 벽장식을 맡겼습니다. 조토는 이탈리아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작품에 익숙한 시각으로는 회화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좀 과장되게 들릴 수 있을 듯한데요. 조토 이전의 회화 양식을 보면 이해가 갈 듯합니다. 이전의 회화는 매우 경직되고 정형화된 비잔틴 예술의 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표정한 성모 마리아나 기괴하게 생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전형적인 비잔틴식 회화인데요. 조토는 회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불어넣었습니다. 16세기의 유명한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는 조토는 그림을 다시 살아나게 한 사람이다. 그가 그리기 전까지 그림은 의미는 있으되 생명은 없었다. 조토는 그 안에 영혼과 움직임, 표정을 불어넣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많은 현대 미술사가들도 그가 없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없었을 것이다. 라며 그를 르네상스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컴퍼스 없이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으며 그가 장난삼아 그린 파리를 그의 스승이 진짜 파리인 줄 알고 잡으려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단한 화가인 그가 그린 예배당의 벽화는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벽화는 성경의 중요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중 동방박사의 경배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3명의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현대 미술가들은 상단의 별의 형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별로 불리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베들레헴의 별의 모습은 다면체나 빗줄기를 내뿜는 방사형으로 묘사되어 왔는데요. 이 별은 꼬리와 핵이 있는 전형적인 혜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한 미술사학자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과학 잡지에 이 별이 헨리의 성을 묘사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고 천문학자와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약 1303년에 파도바에서 그려졌는데요. 파도바에서 약간 떨어진 피렌체에서 혜성이 목격되었다는 당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연대기에는 그림이 그려지기 2년 전인 1301년 혜성이 9월부터 11월 초까지 큰 연물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보였다라고 나와 있으며 그 외 여러 사람들이 1301년의 이 혜성을 긴 꼬리의 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301년 당시 화가 조토가 피렌체에 있었을 걸로 보이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가 헨리의 성을 관측했다면 이것을 베들레헴의 별과 연관지어 작품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혜성의 출현은 오랫동안 왕의 탄생이나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탄생한 걸로 추정되는 연도에 약 6년 전인 기원전 12년에도 헨리혜성이 출현했었는데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베들레헴의 별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헨리혜성의 등장은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해에도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이 혜성을 승리의 징조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승리를 묘사한 테피스트리에도 이 혜성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는데요.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따르면 혜성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권의 변화를 예고한다고들 말했다. 길게 불타는 머리칼을 하늘에 끌며 허공을 가로지르던 그 혜성에 대해 우리 수도원의 수도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라고 하며 수도사가 별을 보고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워하며 나라가 몰락할 징조로 여겼다고 묘사했습니다. 헨리혜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40년 5월 25일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시황 7년 혜성이 동쪽에서 나타나 북쪽으로 이동하더니 5월에는 서쪽에서도 보였다라고 묘사했으며 우리나라의 고려사에도 1222년 9월 3일부터 며칠 동안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1682년 영국의 젊은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 역시 이 혜성을 목격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 혜성은 이전에도 무수히 왔다. 1531년과 1607년의 혜성과 동일한 혜성이며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는 헨리 혜성의 다음 귀환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예언대로 1758년 혜성이 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혜성에 붙였습니다. 다시 화가 조토의 얘기로 돌아가서 1986년에 천문학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조토가 묘사한 헨리혜성과 당시 천문학적 기록의 비교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긴 꼬리와 붉게 빛나는 주위, 빛이 밀집된 코어 부분 등의 묘사가 1910년 촬영된 헨리혜성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최초로 정확하게 그림에 묘사된 헨리혜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까지는 이렇게 과학적 천문현상을 미술에 반영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매우 독창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5년 헨리혜성이 또 한 번 지구 근처에 왔을 때 헨리혜성을 관찰하기 위한 탐사선이 발사되었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헨리혜성의 모습을 최초로 그려낸 선구자를 기리기 위해 탐사선에 조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토는 혜성 핵에서 약 600km 이내까지 접근하여 놀라울 정도의 상세한 이미지들을 전송했는데요. 이는 인류 최초로 혜성의 핵을 근접 촬영한 사례로 헨리혜성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탐사선 조토는 혜성 주위의 입자에 부딪혀 손상되었으며 1992년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76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헨리혜성, 다음 만남은 2061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과학으로, 누군가에게는 예술로 다가올 헨리혜성, 예술과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은 언제나 짜릿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700년 전 한 화가의 눈에 비쳤던 그 혜성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